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구 경북 녹색연합 사무처장 심정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심코 버려지는 폐의약품, 가정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폐의약품을 바로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수거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시간에는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 폐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 또 관련 제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폐의약품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버릴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과연 폐의약품 무엇일까? 여러분들 폐의약품 말씀은 많이 들으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 약이 폐의약품인가 아니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상비약인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폐의약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폐의약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폐의약품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약 폐기물이 정말 홍수처럼 빗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과연 그 개인 위생이 더 중요한가 환경이 더 중요한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일단 지금은 어쨌든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개인 위생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요. 그러다 보니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약 폐기물까지도 정말 엄청난 양의 의약 폐기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가정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들도 정말 그 양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의약 폐기물도 방대한 양으로 늘어났고 또 이런 방대한 양의 의약 폐기물을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른 처리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약간의 혼선도 빚는다라는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약사회와 지자체 간의 이런 혼선이 결국은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기에 대한 논의로 번져서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수거하자라는데 시민적인 관심 그리고 또 국가적인 정책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폐의약품이 제대로 수거가 되겠죠. 4월 18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요. 폐의약품은 쌓이고 있는데 손 놓고 있는 환경 불안은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 폐의약품에 대한 이 양이 방대할 뿐더러 또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른 방식을 보이다 보니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또 어떤 곳에서는 저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폐의약품은 무엇인가? 폐의약품, 약품이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왜? 사용 기간이 지났거나 사용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변질이나 부패, 오염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약품을 우리는 폐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집안에 약 봉투나 또는 약통을 살펴보면 이게 언제 약이지?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보관은 제대로 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약을 어 먹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버리기에는 아깝고 또 버리려고 하니 약국에 갖다 준다거나 뭐 약간의 어떤 귀찮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쪼끔 지났지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폐의약품들이 아마 집집마다 조금씩은 다 있을 텐데요. 이렇듯 일반 가정 등에서 사용하진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의약품을 우리는 폐의약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약 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면 앞으로 먹을 수 있다라면 폐의약품이 아니고 그냥 의약품이겠죠.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서 수거한 후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폐의약품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빚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쓰레기 봉투에 의약품을 넣어서 함께 버렸을 경우에는 그 쓰레기 봉투를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의 약 30% 정도는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소각을 했을 경우에는 1000도씨 이상에서 고온 소각하기 때문에 의약품 내에 생리활성 물질이 완전히 분해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만약 이 쓰레기 봉투를 매각했을 경우, 매립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뭐 침수로 인해서 강물로 흘러간다거나 또는 매립되어서 그 토양에 고착되어서 동식물이 그 생리활성 물질을 흡수해서 결국 그 동식물이나 물고기들을 우리 인간들이 먹게 되어서 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별도 전용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폐의약품. 저도 집에 상당한 양의 폐의약품이 있는데요. 휴베이스에서 2017년에 설문을 했어요. 왜 약이 남을까? 우리 집에도 있는 저 수많은 약들이 왜 약이 남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1등이 첫 번째가 약을 처방받았지만 좀 나아서 임의로 복용을 중단했다. 즉, 나 스스로가 약 복용을 중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일반 약을 사두었지만 유통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약도 남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 3, 4위인데요. 의사가 필요할 때만 약을 먹으라고 했고 그래서 약이 남았다. 또 잘 안 나아서 의사가 다른 약으로 바꾸어 줬다. 사실 그 일반 감기나 뭐 간단한 질병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지만,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거나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할 때에는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지만 잘 낫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그럼 요거 한번 드셔보시고 안 되면 다른 약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하면서 약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두통약 같은 경우 치통이나 뭐 이런 통증에 관련된 약들은 지속적으로 복용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즉 통증이 있을 때, 아플 때만 먹으라고 해서 약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먹다 보니 약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경우도 오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먹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7위는 분명히 용법대로 먹었지만 약이 남더라. 그리고 또 여행이나 상비 감기약으로 미리 처방을 받았지만 먹지 않아서 남았다. 9위가 약이 독할 것 같아서 줄였다. 뭐 10위도 부작용 때문에 중단했다. 즉 약을 먹어봤더니 뭐 어지럼증이나 또는 뭐 식욕과 관련된 거, 부스럼 또는 가려움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의견으로 먹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그리고 약을 또 선물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선물로 인해서 뭐 받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로 약이 남습니다. 사실 폐의약품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약을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먹을 만큼만, 또는 뭐 남기지 않을 만큼 미리 약을 너무 많이 사두지 않는 것, 또는 약을 처방을 받았다면 그 용법대로 제대로 복용하는 것 모두가 다 중요하겠죠. 폐의약품 실태를 TV민생연구소 TV 프로입니다. 여기에서 방송했던 헤드라인만 제가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헤드라인이 결국은 폐의약품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뭐 무심코 버린 약, 환경오염, 생태계 교란,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약을 버렸지만 이것이 결국 환경을 오염시켜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 알약이나 물약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예전에 하수구에 버린다거나 또는 싱크대, 뭐 변기에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버리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예전에는 폐의약품에 대한 이런 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폐의약품이 우리 환경에 스며들어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이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는 무심코 특별한 방법 없이 약을 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저도 예전에 꽃병에다 아스피린을 넣어두면 꽃이 오래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물을 다시 뭐 하수구에 버린다라면 결국은 이 물이 다시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민 93%가 폐의약품을 그냥 버린다라고 했는데요. 자, 조사 대상이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민 93%라고 나왔지만 뭐 전국적으로 별반 차이 없는 비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사실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어떻게 버리는지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폐의약품을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행 법률상 2015년도에 제정된 법률상 폐의약품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도 무방하다라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에도 정해져 있는데 그냥 버리면 어때? 라는 생각으로 폐의약품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듯 한 해 버려지는 약값이 약 2천억 원이 넘는데요. 너무 아깝죠. 2천억 원이 넘는 이 비용이 버려지는 약으로 약값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제적인 비용 또한 결국 우리에게 오롯이 돌아오겠죠. 그리고 가정용 상비약 유통기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뭐 집에 두통약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 물론 그 복용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약을 잘못 내가 임의로 처방도 아닌 약을 조제해서 먹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어떤 경제적인 비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폐의약품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공중보건적인 문제, 비용적인 측면, 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뭐 환경적인 문제는 폐의약품 생활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방비로 버렸을 때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는가, 그리고 가정에 남아있는 이런 폐의약품은 오남용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용도 너무 아깝다.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매년 폐의약품으로 버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의약품으로 인한 영향 중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발이나 신체 손상 등 건강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폐의약품이 버려질 경우에 이렇듯 우리 신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양이나 수질 오염이 발생해서 생태계 교란, 지속적인 항생물질 노출로 다제내 성균의 확산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독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2006년에 만들어진 영화 괴물입니다. 괴물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다양한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병균이나 슈퍼박테리아가 결국은 이 어떤 동식물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서 이러한 변태적인 모습으로 다시 인간 세계에 돌아와서 인간을 해치는 그런 영화였죠. 사실 영화가 개봉 당시에는 너무나 놀랍고 센세이션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게 2006년도 영화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뭐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약간 SF적인 요소로 보셨겠지만 지금은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약 성분인 에스트로겐이 호수에 장기간 저농도로 노출돼서 물고기의 정상적인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멸종되는 멸종 위기에 처한 경우, 즉 피임약을 그냥 우리가 버려서 그 성분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먹고
그 소변으로 배출된 것이 결국은 하수 처리되어서 그 아주 작은 저농도이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이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바다로 흘러갔을 때 물고기가 제대로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염제 노출로 인해서 서남아시아의 독수리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 상황, 또 항불안제의 도시 하천 오염으로 어류 행동 변화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결과 등도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이 교란된 생태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정에서 하수구 등을 통해서 버려진 폐의약품은 수중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고 또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폐기되더라도 매립의 경우에는 토양을 오염시켜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거나 항생물질 내성균 등으로 인해서 생태계 공중보건에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심각성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약을 잘 버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공중보건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런 그 인간에게 돌아오는 해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흐름과 경과가 있어야만, 그리고 아주 미미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공중보건적인 문제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의약품을 그냥 내 생각에 개인의 판단으로 내가 복용할 시 이런 그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충분히 나는 두통이 있어서 예전에 두통이 있으면 먹으려고 처방받았던 그 약을 한 2년 전에 처방을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약통에 넣어두었어요. 근데 약을 먹을 일이 없었지만 갑자기 요즘 두통이 심해서 그때 처방받았던 약이 생각이 나서 먹었는데 그때와 나의 컨디션이 다르고 또 컨디션뿐만 아니라 약의 유통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 약의 성분이 변질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먹었던 약이니까 라고 먹었을 때 나의 어떤 신체 기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내가 저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먹어도 크게 부작용은 없겠지만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봉투 및 설명서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약의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약이 분명히 무슨 약인데 어떤 약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약을 계속 복용을 한다라면 결국 이것도 의학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정보건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린이 노약자에게, 특히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그 약만으로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데 다른 약이나 다른 물질과 결합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시너지를 나타내는 약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처방받지 아니하고 또는 유통기간이 지났는데 그 약의 성분이 변질이 되었는데 특히 물약이나 안약 같은 경우 다른 사람과 같이 먹는 경우 어떤 그 흡입 과정에서 조금 변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보관을 잘해야 되는 냉동 보관이나 실온 보관이 아니라 냉동이나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들을 그냥 실온에서 보관했다가 먹는 경우에도 기저질환이나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적인 문제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는 그냥 돈이 아깝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가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죠. 버려지지 않아도 되는 약들이 매년 2,180억 원어치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2019년도에 2,000억 원이 넘는 2,180억 원이 매년 버려지더라라는 것이죠.
뭐 이런 보고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우에서도 NHS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약 300만 파운드, 약 4,285억 원이 약품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가 있고, 이런 그 비용 자체가 결국 우리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 즉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폐의약품으로 인한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버려지는 의약품 자체 비용 말고도 사실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찮게 들고 있죠. 폐의약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버려지는 약품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폐의약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나온다면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듯 폐의약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내외 법령,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